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이제 완전히 봄이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4시까지 TV조선 가야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좀 빨리 끝내야 되지 않을까, 보통 때보단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황정자 선생님, 그리고 윤복임 선생님, 그리고 손현보 선생님 이렇게 후원해 주셨는데 감사 말씀 드리고요. 손현보 선생님이 목사님은 아니시겠죠.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봄을 맞아가지고 옷을 한 벌 했어요. 이게 봄옷을 한 번 했는데 양복을 한 벌 했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 옷 사는 건 별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가면 저희 집사람은 옷 좀 사라고 하고 저는 뭐 입어봤자 뭐 별로 태도 안 나는데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되지 그랬는데 이 옷은 제가 잘 아는 저희 회장님이 저희 클라이언트이시기도 하고 저 많이 도와주시는 회장님이 봄을 맞이해서 옷 한 벌 하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를 옷을 맞춰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곤색 옷이 많이 있는데 거의 다 곤색 옷인데 이거는 약간 짙은 회색, 쥐색이라고 하나요? 그 양복을 새로 했습니다. 어쨌든 정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옷 맞추려고 하면 뭐 가봉도 해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몇 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귀찮았는데 그래도 옷을 딱 맞추고 보니까 제가 그다음에 최근에 살이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옷이 좀 헐렁헐렁 했었는데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입으니까 기분이가 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 회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옷을 어디서 맞췄냐면 이태원에 가면 썬 양복점이라고 있어요. 이태원 딱 올라가다 보면은 아주 굉장히 크게 간판이 걸려 있는 이태원의 거의 터줏대감 같은 그러한 양복점인데 제가 20년 전에 국방부 있을 때부터 거기 이제 오다 가다가 이태원에 양복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양복점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썬 양복점인데 썬 양복점에서 제가 드디어 한 번도 거기서 옷을 맞춰볼 엄두를 못 냈었는데 왜냐하면 썬 양복점은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주 높은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장관님들이나 아니면 뭐 시장님들이나 아주 유명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맞추는 양복점인데 거기 또 이제 사장님이 이색로 박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어쨌든 제가 썬 양복점에서 양복도 맞춰보고 그냥 출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감사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오늘은 무슨 말씀 드릴 거냐면 첫 번째로는 전재수 의원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주진우 의원도 또 이렇게 해설해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것도 봤어요. 그것도 봤는데 거기보다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약간만 더 가미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대전에서 아주 큰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대전에서 큰 화재가 나서 14명이나 돌아가셨어요. 14명이 이렇게 세상을 뜬 그러한 참사는 뭐 최근에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회사였는가 어떤 공장이었는가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름도 또 안전공업이에요. 그래서 안전공업 무슨 뜻인가 뭐 안전하다 할 때 안전인가 회사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안전공업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아주 참담한 일이 발생을 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전재수 의원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핵심이 뭐냐면
시계하고 돈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시계하고 돈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전재수 의원은 그 금품 수수 의혹을 전면적으로 그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2025년 작년 6월 23일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어요. 그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거의 그냥 그 초반부에 아주 초반부에 그 장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관이 됐느냐?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어요. 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전재수 의원이 됐는가? 전재수 의원이 해양수산부 쪽하고 그렇게 뭐 그 뭐라 전문성이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재수 의원이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나와가지고 참여정부에서 뭐 부속실장도 하고 국정상황실 행정관도 하고 그러다가 낙선 계속하다가 2016년도에 20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된 이래 3번 연속 3선을 갖다가 한 사람이 그게 이제 전재수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번 했다 뿐이지 해양수산부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그러한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돌직구쇼에서 패널로 지금은 아니지만 몇 년 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쭉 봐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재수 의원이 장관이 됐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죠. 그건 뭐냐면 올해 2026년에 지방선거를 겨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내년에 있을 작년 기준으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막 그 최대한 많이 찾아오겠다. 해가지고 뭐 서울도 탈환하고 그 다음에 부산도 탈환해야 되겠다. 부산시장이 오거돈 시장이었잖아요. 지금 박형준 시장 전에 민주당의 오거돈 시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불미스러운 일로 낙마하고 그래서 박형준 시장이 됐는데 부산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왜? 전재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재수를 키워야 되겠다. 전재수 키워주려면 뭐 하는 게 좋겠는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전재수를 임명하자. 그리고 어떻게 한다?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북극 항로를 개발한다. 그러면 부산이 들썩들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착착착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12월 9일에 작년 12월 9일에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 보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TV조선 채널 A도 아니고 JTBC에서 나왔어요.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전재수 장관이 국회의원이었던 특히 초선 국회의원이었던 2018년에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 2012년도에 2016년도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당선돼서 이제 초선 의원의 3년차 국회의원밖에 안 된 그러한 그 당시에는 젊은 정치인이 아니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또 받았느냐? 시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뭐 카시오나 무슨 뭐 국산 시계나 오리엔트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건 뭐 준다고 받겠습니까? 까르띠에, 불가리 막 이렇게 누가 들어도 근사해 보이는 그런 명품 시계를 초선 의원이 10년쯤 전에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팔칵 뒤집혔어요. 더군다나 그 금품을 제공한 데가 어디냐? 통일교라는 거예요. 통일교.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보도가 딱 나왔을 때 전재수 당시 장관은 어디 있었냐면요. 저기 인천공항이 아니라 유엔 해양총회를 유치한다고 아마 뉴욕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 있었는데 그 유엔 해양총회를 부산으로 유치한다. 그렇게 착착착 해가지고 부산시장으로 표를 갖다가 얻겠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12월 9일에 이러한 그 수수 의혹 그 보도가 다른 데도 아닌 JTBC에서 빵하고 터졌고 그러니까 전재수 그 장관이 급거 귀국해가지고 인천공항에 12월 11일에 그 도착을 했는데 일성이 뭐였냐? 장관직 내려놓겠다. 의혹에 당당히 응하겠다. 황당하고 근거가 없는 논란이고 나는 절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12월 11일에 이제 장관직 물러나고 그때부터 수사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됐었느냐? 지지부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전재수 의원이 그 수사를 받았나? 그건 모르겠는데 전재수 의원이 수사받은 거는요, 며칠 전이었어요. 2026년 3월 19일에 피의자로 소환돼서 경찰이 아니라 그 검찰에 어쨌든 특별한 그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JTBC에서 그 보도한 전재수 의원의 그 의혹은 무엇이었느냐? 그 윤영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명품 시계를 2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는 까르띠에, 하나는 불가리. 그 다음에 현금 상자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자가 건네졌는데 그 상자에 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윤영호 말에 의하면 상자가 2종류가 있대요. 2천만 원짜리 상자가 있고 4천만 원짜리 상자가 있대요. 그런데 윤영호 말에 의하면은 그 상자가 건네지는 걸 봤다 뭐 이런 그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금은 얼마였을까? 자기가 일일이 세가지고 3천만 원, 4천만 원 이건 아니고 그냥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 상자가 건네지는 것을 자기가 뭐 봤다? 아니면 알았다? 뭐 그런 이야기가 윤영호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JTBC의 그 의혹 보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왜 그 통일교는 전재수 당시 초선 의원한테 이렇게 돈을 갖다가 줬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재수 의원이 돈을 받았다라고 했던 2018년도에 그때 대통령 누구였습니까? 그때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재수 의원은 지역구가 부산 아니겠습니까? 부산 북갑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제2부속실장,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 행정관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때 뭘 했었습니까? 민정수석도 하고요. 무슨 사회수석도 했나? 그 다음에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은 노무현 그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그 지근거리에서 다이렉트로 모셨건 어쨌든 비서실장이었으니까 그때 뭐 다이렉트로 모셨겠지. 어쨌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전재수 의원은 그 핵심적인 초선이지만 핵심적인 국회의원이었고 더군다나 지역구가 부산이다. 뭐 광주나 뭐 그다음에 수도권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는 민주당 의원이 흔하죠. 근데 TK는 없을 거고 그 부산이나 영남권에서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같은 국회의원이 아니라고요. 더군다나 통일부가 아닙니다. 통일교는 어떤 현안이 있었는가? 문선명 총재의 그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일 해저 터널이다. 한일 해저 터널이 되면 일본에도 통일교 신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국과 일본을 터널로 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육지화가 되나? 어쨌든 그게 문선명 총재의 꿈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뒤에 무슨 또 계획 같은 것들이 다 있겠죠. 다 계획이 있겠죠. 어쨌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산이 지역구이고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국회의원 초선이지만 전재수 의원한테 접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신문 기사들 몇 개를 쭈루룩 정리를 해봤더니 전재수 의원이 돈하고 시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2018년도에 전재수 의원이 2018년도에만 통일교하고 이렇게 접선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2018년 그 5월 27일에 백스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8 신한국 가정연합 영남권 희망전진 결의대회 축승회 뭐 이렇게 길어. 2018 신한국 가정연합 영남권 희망전진 결의대회 축승회 20글자도 넘네. 여기에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2018년 5월 27일에.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부산에 가면 백스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누가 강연을 했느냐? 한학자 총재가 강연을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8년입니다. 다
5월 27일에는 백스코, 6월 8일에는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에서 그 전재수 의원이 여기도 뭐 참석했던 것 같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10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재수 의원이 북구 그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북구청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원코리아 피스로드 2018 통일대장정이라고 하는 그 행사가 부산의 북구청에서 있었어요. 이것도 피스로드니까 원코리아 피스로드니까 통일부 관련된 행사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나와가지고 그 전재수 의원이 축사하는 사진 제가 확인을 갖다가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8년 9월 10일에 내부 보고서가 발견됐어요. 그 보고서는 윤영호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보고하는 그 특별 보고인데, 이 특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9월 9일에 9월 10일 특별 보고서인데 9월 그 보고서니까 9월 9일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9월 9일에 문선명 천주 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안국 지도자 초청 만찬에 그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선명 천주성화 그 뭐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했죠. 6주년 기념. 이때가 문선명 총재가 세상을 뜬 게 2012년이니까 6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걸 기념해서 제5지구 신안국 지도자 초청 만찬에 전재수 의원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 제5지구는 어느 쪽이냐면 저기 영남권이니까, 그러니까 김영애 선생님 5532 감사드립니다. 이때는 장소가 부산 행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뭐 중요한 사항들, 뭐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힘 있는 사람들 그 통일교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행사를 했을 때 이거를 다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한학자 총재한테 9월 10일 특별 보고한 거예요. 총재님, 그러면서 어제 9월 9일에 부산에서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안국 지도자 초청 만찬이 있었는데 거기에 전재수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 내부 보고서가 딱 있는 거예요. 아니, 통일교는 왜 이렇게 혀가 길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문선명 천주성화 6주년 기념 제5지구 신안국 지도자 초청 만찬, 최소한 20자가 다 넘네. 그런데 이 내부 보고서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얼마 전 천정궁을 방문했던 전재수 의원이 600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하고 비행기로 서울로 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9월 9일에 전재수 의원이 600명 통일교 그 신자 600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참석해서 축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 타고 9월 9일이나 그때 서울로 향했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다라고 신문 기사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9월 9일에 부산 행사에 전재수 의원이 부산 지역구 의원이니까 참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 전 천정궁을 방문했던 전재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월 9일 기준으로 얼마 전에 전재수 의원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2018년 9월 10일에 작성된 특별 내부 보고서에 딱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했단 말이냐? 그거는 2018년 8월이었단 이야기예요. 2018년 8월에 윤영호의 말에 의하면은 천정궁을 전재수 의원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뭐를 갖다가 그 총재님이 뭘 하사를 딱 하셨냐면은 돈을 하사를 하셨대요. 그 다음에 시계도 하사를 갖다 딱 하셨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처음에 안 받았대요. 내가 초선 의원이구나, 이런 거 받을 줄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 거절을 딱 했는데, 그런데 총재님이 이것은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 그러면서 받았다라고
그 윤영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양복 받았어요. 저도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회장님이 하사하시는 건데 이렇게 좋은 양복을 제가 입어도 되나? 이렇게 좋은 양복 입어봤자 뭐 그냥 뭐 이렇게 양복한테 미안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땡큐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어요. 왜 받았습니까? 저야말로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거나 제가 만약에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이런 거 잘못 받으면 한 방에 훅 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무슨 고위공직자나 아니면 국회의원이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서울보증감사라고 해도 이거 받으면 안 되지 않나?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회장님이 정 변호사 이렇게 수고 많지 그러면서 옷이 그게 뭐냐 그러면서 야, 봄도 됐으니까 내가 옷 한 벌 맞춰줄게. 저기 이태원에 가면 썬 양복 좀 알지? 제가 잘 아는데요. 거기서 내가 양복 한 벌 해줄게.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었으면 회장님 마음만은 감사하게 받겠는데 그냥 제가 거기 가가지고 제일 싼 걸로 한 벌 맞추고 회장님한테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이러면 이랬지. 회장님이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니까. 뭐 듣보잡이라고 한 말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야 뭐 그렇게 뭐 유능한 변호사도 아니고 한데 어쨌든 저 공짜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정 변호사는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 공짜 좋아합니다. 공짜라고 하면 뭐 양재물도 먹는다며. 저 공짜 좋아합니다. 저한테는 막 쏴주셔도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후원도 막 해주셔도 되고 뭐 맘모스빵 사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의료중재원에 갔는데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저를 갖다가 정 변호사 잠깐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 위원님의 사모님이 제 팬이래. 웃겨. 그래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위원님이 사모님이 저랑 같이 밥 한번 먹자고 그 위원님이 밥 사주신다고 그 날짜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근데 저 밥 사주셔도 감사한 마음으로 저는 아주 즐겁게 먹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밥을 살 때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저는 공짜 좋아해요. 공짜 좋아하는데 그런데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이런 자리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가릴 건 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진하고 초선 의원이었던 전재수 의원이 처음에는 이거 주지 마세요. 이거 저 돈 뭐 이런 거 저는 안 받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총재가 독돈이니까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도 되나? 그러면서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윤영호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4천만 원에다가 시계가 2개, 불가리 하나, 까르띠에 하나 이 2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한 혐의가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신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제가 작년 12월 9일자 노트 정리 다 해놨으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명품 시계 2개, 까르띠에 불가리, 현금 상자 3천에서 4천 이렇게 딱 적혀 있었는데 지금 2026년 3월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현금 상자 2천만 원짜리 현금 상자. 현금 상자가 2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2천짜리, 4천짜리. 그런데 전재수 의원한테는 2천짜리인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불가리는 잘 모르겠고 까르띠에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까르띠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5년 12월에 작년 12월에 경찰청에 특별 전담 수사팀이 있었어요. 그 특별 전담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디를 압수수색을 했느냐? 불가리아하고 까르띠에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까르띠에 코리아, 불가리 코리아를 압수수색해서 뭘 쫙 받아왔냐면은 그 구매 내역을 까르띠에하고 불가리를 산 사람들의 구매 내역을 다 확보를 갖다가 했나 봐요. 저는 시계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뭐 까르띠에 불가리 기본 뭐 한 1,000만 원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계들은 팔면서 아마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을 다 적나 보죠. 그 다음에 롤렉스 같은 거는 뭐 사고 싶어도 돈 있어도 뭐 못 산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 갤럭시가 우리 아들이 사준 갤럭시가 이게 그렇게 좋아요. 저는 왜 좋냐? 만보기 기능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또 핸드폰하고 연동돼서 오늘은 몇 보를 걸었나
이번 주는 몇 보를 걸었나, 이번 달에는 몇 보를 걸었나, 그게 딱 통계로 딱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기능이 좋아가지고 뭐 롤렉스보다도 이런 걸 더 좋아하는데, 명품 시계는 구매 내역이 쫙 있나 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쫙 해가지고 뭐 반클리프 아펠부터 해가지고 뭐 뭐야 또 무슨 목걸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거 그라프 목걸이 그런 게 그다음에 샤넬 이런 게 쫙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불가리하고 까르띠에를 압수수색하니까 누가 언제 무엇을 샀는지가 쭈루룩 나왔는데 그중에서 뭐 다 빼고 통일교에서 어떤 걸 샀는지를 구매 내역을 쫙 확보하고 그 시리얼 넘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까르띠에 시계에는 다 뭐 시리얼 넘버가 있겠죠. 뭐 A, B,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딱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시리얼 넘버를 토대로 해서 시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추적을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어떤 시계 하나가 다시 그 까르띠에로 돌아와서 수리한 기록이 딱 있었는데 그 기록이 뭐냐면은 어떤 그 시계냐면 통일교에서 사간 그 시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저는 뭐 통일교에서는 저한테 공짜로 뭐 롤렉스 시계 준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통일교 걸 받겠습니까? 제가 이해훈입니까? 저는 안 받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공짜를 좋아해도 통일교 거는 진짜 제 양심의 손을 얹고 딱 그 말씀을 드리는데 통일교 건 제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예컨대 그 통일교는 이제 치고 어떤 사람으로부터 예컨대 뭐 그 어떤 A라고 하는 업자로부터 제가 롤렉스 시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 변호사 저 사람 공짜 좋아한다며 그러면서 이거 롤렉스 시계인데 이거 당신 찰래 이러면 감사합니다. 저는 다 받는다고요.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시계야. 근데 제가 롤렉스를 갖다가 딱 차다가 보니까 망가졌어. 그래서 롤렉스 코리아 뭐 어디 뭐 신세계백화점 가가지고 맡기니까 그게 수선이 딱 됐겠죠. 그런 기록이 쫙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받아보니까 그게 통일교 시계가 수리가 된 통일교에서 사간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다시 까르띠에 들어와가지고 수리가 된 기록이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를 누가 맡겼습니까? 잠깐 아예 시계를 갖다가 푸는 게 낫겠네. 이게 갤럭시인데 까르띠에라고 쳐요. 이 까르띠에를 분명히 통일교에서 샀는데 근데 이거를 이 시계가 다시 까르띠에 가가지고 뭐 수선을 한 그 기록이 있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 시계를 뭐 그 시리얼 넘버 AB 1, 2, 3, 4, 5, 6, 7, 8 이 시계를 맡긴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정혁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에서 정혁진이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이거 통일교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제가 뭔 소리입니까? 나는 통일교한테는 아무것도 안 받아요. 난 통일교한테 안 받습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통일교에서 산 건데? 그럼 제가 머리 굴쩍굴쩍 하면서 전재수 의원님이요. 저랑 돌직구 같이 했었는데 정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부탁 하나 할게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롤렉스 시계 이거 고쳐야 돼. 까르띠에 시계 고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당신이 이거 좀 맡겨줄래요? 그러면은 속으로는 아이씨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의원님이신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수리 맡겼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은 전재수 의원님이 저한테 부르더니 저기 정 변호사님 내가 저기 선물 하나 줄게요. 그래서 뭔데요? 이거 까르띠에 시계야. 그랬더니 당신 공짜 좋아한다며. 그러면 저는 통일교에서 나온 건 모르고 전재수 의원이 나한테 주는 걸로 알고 의원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다 아이고 좋아 보이네. 그러면서 제가 받았는데 고장 나가지고 맡긴 건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산 시계가 어떤 사람한테 있어가지고 그 사람 불러서 이 시계 어떻게 얻었냐 봤더니 그 사람이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의심할 수가 있느냐. 전재수 의원이 그 시계에 수리를 부탁했거나 아예 그냥 당신 가지쇼 하면서 선물을 했거나. 그런데 이게 아구가 딱딱 맞는 거예요.
그 시계가 2018년 8월령에 그 통일교에서 산 거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윤영호가 2018년 8월에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돈도 주고 그 다음에 시계도 주고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니까. 그런데 이 정도면 거의 물증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그 어제 중앙일보인가 엊그저께인가 중앙일보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중앙일보가 JTBC 전재수 의원하고 뭐가 있나? 왜냐하면 JTBC에서 첫 번째로 그 의혹 보도하고 중앙일보가 또 뭐 이런 그 뭐 시계 수리 내역도 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은 극구 부인하고 있어요.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부인한다고 해서 이게 그 뭐라 할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이 정도면 굉장히 혐의가 짙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이 기소가 될 것인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 회의적으로 보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까르띠에 시계가 얼마짜린가가 중요한데 지금은 그 시계가 1,200만 원 정도 한대요. 와, 비싸다. 저는 뭐 이렇게 뭐 까르띠에 시계가 그런 걸 무슨 1,200만 원 주고 사나 뭐 이렇게 좀 뻑적지근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밋밋하지 않나요? 또 까르띠에를 강선우 의원도 까르띠에를 좋아했는데 아는 사람들은 또 까르띠에가 좋은가 봐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참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까르띠에가 1,200만 원이나 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018년 당시에는 700만 원 정도 했대요. 그때 2018년 당시 700만 원도 아주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근데 시계값이 그렇게 막 똑같은 시계 아닌가? 근데 이렇게 막 그 비싸지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라고 지금 추정되는 현금은 2천만 원이에요. 까르띠에는 700만 원이에요. 합치면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뇌물죄에 있어서는요. 기억할 게 뇌물 받으셔도 안 되지만 혹시 공무원 중에 뇌물을 받으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숫자를 3개를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은 3, 5, 1. 3은 뭐냐? 3천만 원. 5는 뭐냐? 5천만 원. 1은 뭐냐? 1억 원. 형량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뇌물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상의 수뢰죄는 5년 이하 징역이에요. 5년 이하. 그런데 만약에 수뢰액이 3천만 원부터 2,999만 9,999원까지는 형법으로 가는데 3천만 원부터 어떻게 되느냐? 형이 5년에서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990만 원만 받았으면 5년 이하 징역을 받을 거를 3천만 원을 만 원 더 받아서 3천만 원 채우면은 형량이 5년 이상 30년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을 받으면 7년 이상 30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1억을 넘게 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는 거예요. 10년 이상 30년 이하, 10년 이상 그냥 무기징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선우 의원 관련해가지고 김경한테 얼마 받았습니까? 딱 1억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뇌물죄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뇌물죄가 아니고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그다음에 배임수재죄로 그렇게 이걸 쫙 돌려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국회의원인데 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찰에서는 이거를 뇌물죄로 안 본 게 이게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한테 돈 받은 거는 민주당 내에서의 공천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이래요. 그래도 제가 검사를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예비적으로 그걸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이해는 돼요. 납득은 돼요.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은 법적으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근데 전재수 의원은 어떻다고요? 2,700만 원이라고요.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잖아요. 3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3천만 원 미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특가법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5년 이하 징역이 뭐 처해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그 공소시효가 5년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징역이 그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7년이 넘어가면은 이거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기소할 수가 없어요. 공소시효가. 그런데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돈은 언제 받았다고요? 2018년 8월 달에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8에다가 그 7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5년 8월까지는 전재수 의원을 기소했었어야 형사처벌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지금은 2026년이 되어버렸잖아요. 3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든 300만 원어치를 더 찾아내지 않으면은 전재수 의원 기소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금을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다, 4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5년 이상이 되니까 이때는 그 공소시효가 얼마가 되냐면요. 10년이 되거든요. 2028년 8월까지 기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00만 원 차이 때문에 전재수 의원이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뻗ting기면서 나는 안 받았어, 나는. 윤영호가 뭐라고 그랬든 뭐 까르띠에 시계가 뭐 수리가 됐든 어쨌든 나는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겠습니까? 2,7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벌써 7년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런데 기소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뭐 그 확인이 안 되는 거지. 무죄 여부를 떠나가지고 무죄 추정을 떠나가지고 사실관계 자체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확정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권위가 있는 건데, 그 다음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는 뭐 그래도 뭐 검사가 거짓말 하겠어? 뭐 거짓말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변호사가 의견서 쓰는 거하고 검사의 공소장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속이 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처음에 발견했던 게 어디냐? 특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을 특검이 발견해 놓고도 그러면서도 그냥 질질질질 끌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는요, 전재수 의원을 기소하지 못해도 그거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책임이냐? 아, 이거는 경찰 책임이든지 특검 책임이든지, 아, 난 몰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수건 돌리기가 되는 거예요. 뭐 수건 돌리기 내 책임 아니야? 그럼 핑퐁 하는 거예요. 경찰 책임이냐? 아, 저 특검 책임인데 특검은 당신 책임이냐? 아, 몰라.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를 만드는 아주 대단한 신공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지금은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에서 김태훈 고검장이 팀장으로 있는 뭐 합수단 비슷한 거 아주 뭐 이렇게 그러한 조직에서 그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팀에서 전재수 의원을 봐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눈에 불을 켜고 300만 원어치를 더 찾아가지고 기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냥 지켜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만약에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이 되는 일이 발생하면은 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을 그 부산시장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은 뭐 누가 되겠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있고, 그 다음 뭐 검찰도 있고 특검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그게 뭐 본인의 노력도 있고, 노력이 그 합력해가지고 그 전재수 의원을 부산시장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이제 80일도 안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한 두어 달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력한 의혹은 지금 생긴 거 아닌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40분 빨리 하고 끝내야 되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언제 불이 났냐면 오늘이 25일이죠. 5일 전에 났네요. 3월 20일에. 3월 20일이 무슨 요일이었나? 저 여기 달력이 있었는데 달력이 없어졌네. 어쨌든 3월 20일이면 지난주였겠죠. 지난주에 대전에서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가지고 발화한 시점이 언제냐면 13시 17분, 오후 1시 17분에 불이 났는데 진화가 된 건 언제냐면 무려 10시간도 넘어서 밤 11시 23시 48분에 진화가 됐대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크게 났으면 대전에 있는 온갖 소방차가 다 몰려들었을 것 같은데 뭐 헬기도 떴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되기까지 10시간도 더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진화가 늦었을까요? 이 불이 난 데가 공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 공장에 뭐가 많았냐면 기름이 많았대요. 공장이니까 공장 막 돌리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저기 찾아보니까 공장 내부에 유증기, 그러니까 그 기름이 그 뭐라 그럴까? 그 기화된 기름이 유증기가 수증기 말고 유증기가 굉장히 그 내부에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장이니까 이런저런 기름때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공장에서 넘어지면 손을 탁 짚으면요. 손이 그냥 까맣게 기름으로 손이 까맣게 된대요. 그 다음에 기계가 돌아가면은 기계가 그 잘 돌아갈 수 있게 기름이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삭류가 그 절삭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이게 뭐 톱니바퀴 같은 거 이렇게 뭐 베어링 같은 거 그 스무스하게 돌아가게 이게 철이니까 기름 같은 걸 이제 잔뜩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기계가 막 돌아가면서 팍팍 제 입에서 침 튀는 것처럼 기름이 팍팍 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장 내부에 바닥 벽, 손잡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름이 많이 묻어 있었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척류가 있었는데 이 세척류가 뭐냐면은 그 압출 과정에서 이게 그 부품 같은 거를 딱 찍어내야 되는데 그 부품을 그 압출해내 가는 과정에서 이 찍으려면 금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품 금형에 뭐 이것저것 뭐 이물질 같은 거 뭐 그런 거 묻으면은 그거를 닦아내는 게 그거를 세척류라고 하는데 이 공장이 세척류 관리가 굉장히 부실했었대요. 그러니까 불이 딱 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게 커져가지고 일반 빌딩이나 일반 가정집에서 불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시간 넘게 불이 그냥 활활 타가지고 그 공장 하나가 공장이 동관이 전소됐다고 그랬으니까 서관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은데 전소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몇 명이 희생됐냐면 돌아가신 분이 사망자가 무려 14명이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상자가 60명. 그 중에는 아주 크게 다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총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주 대형 사고가 딱 발생을 갖다가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그 회사, 불이 난 회사의 이름이 뭐냐? 어떤 회사냐? 안전공업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안전, ANJUN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ANJUN이니까 뭐 그냥 그 안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자로 보니까 우리가 안전 뭐 조심할 때 그 안전 편안한 안자에다가 뭐 만전을 기한다고 할 때 그 완전 전자 그 안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전인데 그야말로 이게 안전하지가 않고 아주 큰 참화가 발생한 그런 공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공장이길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나 봤더니 만만한 공장이 아니더라고요. 이 공장이 설립이 언제 됐냐면 이 공장이 설립된 그 시점이 1953년 5월 29일이었어요. 1953년 5월 29일이면 뭐가 있었습니까? 아직 6.25가 끝나지 않을 때였어요. 휴전이 7월 27일인가? 그때 휴전 협정이 있었으니까 아직 북한하고 6.25 전쟁을 남한이 계속하고 있을 때 그때 안전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때 설립이 된 거예요. 야, 그러면은 지금 그 70년도 더 넘은 73년 된 그런 회사라는 거죠. 처음에 이 안전공업은요, 어떤 회사로 시작했냐면은 전쟁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차량들 많지 않았겠습니까? 미군 차량의 부품 수리 공장으로 시작한 회사가 안전공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돌아가신 손인선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1953년에 창업을 했는데, 그런데 그 1992년에 손인선 창업주의 장남인 손주환 대표가 이 안전공업을 그냥 이어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환 대표가 2대 대표이사예요. 아버지 뒤를 이어가지고 아버지가 1953년부터 무려 40년 가까이 39년 동안이나 이렇게 쭉 해왔던 그 회사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래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2026년이니까 이분도 34년? 34년 한 건가요? 34년 한 거네. 그러니까 두 부자가 거의 73년 동안 거의 30년, 40년을 이 안전공업이라고 한 회사를 경영을 해왔던 건데, 이 손주환 대표는요, 1948년생이거든요. 1948년생이니까 92에서 48을 빼면 44살에 그 가업을 승계한 거죠. 그때 그 손인선 창업주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네가 해라라고 했던 건지. 근데 손주환 대표가 대학을 한양대 공대를 나왔대요. 그래서 공대생 그 엔지니어 출신답게 회사를 굉장히 잘 경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95년에 그 안전공업이 그 공장이 4개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불이 난 공장은 대덕산업단지에 있는 거고, 대전산업단지에 공장이 3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92년에 그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1995년에 이 대덕산업단지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1995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대덕산업단지에서 이렇게 쭉 그 사업을 하면서 대전산업단지에다 공장을 하나, 둘, 세 개를 더 지은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손주환 대표가 그 한양공대 출신 엔지니어답게 회사를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1992년에 취임 당시에는 매출이 87억이었고 수출이 200만 달러였는데, 그런데 87억 하던 매출이 2024년 재작년에는 얼마까지 뛰었냐면은 매출이 1351억. 그러면은 매출이 10배가 더 넘게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출은 1080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안전공업이라고 하는 회사는 내수 회사가 아니고 오히려 수출 회사야. 내수가 271억, 수출이 1080억. 그 다음에 이 불란이 공장이 무려 4,600평이 넘어요. 13,757제곱미터. 그 다음에 직원이 364명이고 매출은 1,351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디에다가 납품을 하느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자동차나 배 선박에 엔진 밸브를 만드는 그러한 공장이거든요. 어디에다 납품하냐면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데다가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밸브를 만들어서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면 현대모비스가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또 더 큰 부품을 만들어서 현대모비스가 현대자동차에 그 납품해가지고 현대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 회사가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을 국산화했대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은 중공 밸브라고 한 걸 만들었는데, 중공이 뭐야? 저거 무식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야?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중공이 뭐냐면 가운데 중자 빌공자.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할로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부를 비워가지고 무게를 줄이면서도 냉각 효율이 높아진대요. 가운데가 뻥 뚫린 밸브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부가 뻥 뚫려 있으니까 무게가 가벼워지겠죠. 자동차가 무게가 가벼워지면 어떻습니까? 연비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내부를 비워서 무게가 줄어드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연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부가 뻥 뚫렸으니까 수액 무슨 뭔지 모르겠지만 재료도 덜 들어가겠지. 거기에다가 냉각 효율도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부품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중공 밸브, 할로우 밸브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고온과 높은 온도와 고압에서도 안정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내열 합금 소재 적용 능력이 강점이다. 어쨌든 밸브가 아주 굉장히 좋은 밸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자동차 회사 등에게도 OEM 방식으로 수출이 잘 돼가지고 1,000억 넘게 수출하는 그런 회사래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2025년 5월에 은탑 산업 훈장까지도 받았다. 이런 회사.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주 훌륭한 회사다. 그 다음에 직원이 364명인데 직원들한테 월급도 많이 준대요. 연봉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인데 대전 지역에서 6천에서 8천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 많이 주고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상여금 따박따박 나오는 괜찮은 회사다. 그런데 업무 환경은 좋지가 않다. 막 유증기 등등등 떠 있고 그다음에 기름 막 묻어 있고 그러니까 기름밥 먹어야 된다. 제가 그 블라인드를 봤더니 장점은 월급이 잘 나온다. 단점은 월급이 괜찮게 잘 나온다. 단점은 지저분하다. 그 다음에 유증기 막 둥둥 떠 있으면 그거 내가 마시는 거 아닌가? 마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다. 이런 내용들이 딱 있었는데 그런데 그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이 나가지고 무려 14분이나 되는 그 다음에 60명이 다치는 그런 참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가 200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밸브 시장의 55%를 석권하고 있는 그러한 그 회사였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그 좋은 회사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그 손주환 대표가 가업 승계한 지 13년째 되는 해였는데 우수 가업 승계 경영인 상도 받았고, 그러니까 손주환 대표가 지금 48년생이니까 77세입니다. 77세인데 2005년도에는 우수 가업 승계 경영인 상을 받았고 작년에는 20년이 지난 2025년도에는 어떤 상을 갖다가 받았느냐. 은탑 산업 훈장상, 수출 많이 해서 아주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해가지고, 그래서 K 자동차, 뭐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자동차가 하는데 부품 국산화도 하고 아주 그냥 큰 일을 갖다가 해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부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공장 내부에 유증기가 너무 많다. 기름때가 매일 쌓이는데 제대로 청소를 안 한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절상유가 튀어가지고 바닥, 벽면, 손잡이, 장소 안 가리고 기름이 다 묻어있고, 그래가지고 넘어지면은 손에 기름이 새까맣게 묻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뭐가 뚝 하고 떨어진대요. 저도 뭐 어떨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길 가다가 위에서 뭐가 뚝 떨어져. 그래서 뭐야 해서 딱 만져보면 뭡니까? 새똥, 비둘기똥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씨 그러면서 기분 나쁜데, 이 회사에는요 천정에서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머리에 기름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대요. 이런 작업 환경 너무 싫어. 근데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그래도 월급이 따박따박 연말 연초 뭐 이럴 때는 보너스도 나오고 그거는 참 좋아. 그러니까 이런 회사였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관련해가지고 이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징조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5년 동안에 이 안전공업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119 신고가 들어간 게 7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꼴로는 그 회사, 그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왜 불난지 봤더니 기름때, 분진 이런 게 잘못 이렇게 딱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담배 피고 꽁초 잘못 버리고 그래가지고 불난 적은 한 번밖에 없었대요. 나머지 6번은 기름때, 분진 이런 거에서 뭐 스파크가 튀든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불이 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23년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정기적인 일반 근로감독을 딱 했는데 시정조치가 5건이 적발이 됐대요. 근데 시정조치 내용을 보면은 기름때, 안전조치 미비, 바닥 청결 상태 불량 이런 걸로.
이름이 안전인데 안전조치 미비했다고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이 지적을 당했던 공장이 이 안전공업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내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119에 그 신고된 불은 7번이었는데 15년 동안 7번에 불과했는데 사실은 불 자주 났대요, 여기.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큰 불은 아니고 이렇게 쪼만쪼만한 그런 불이 딱 나면은 직원들이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 이 그 공장에서 소방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불을 잘 껐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불이 난단 말이에요. 불났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뭐 별로 그렇게 그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당황하지도 않고 비켜 그러면서 뭐 거기 주변에 뭐 소화기나 뭐나 그렇게 그 소화 장치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직원들이 불을 딱 끄는데 처음 입사한 저 같은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와 우리 주임님 우리 과장님 불 진짜 따봉 잘 끄네 이랬다는 거예요. 소방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불을 잘 끌 정도로 이 안전공업에 불이 여러 차례 났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름만 안전이지 실질적으로 안전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부 직원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세척류 기름통, 세척류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압출 과정에서 부품 금형에 묻은 이형제를 닦아내는 기름을 세척류라고 하는데 이 세척류가 그냥 이렇게 뭐 이만한 드럼통에 여기저기 이렇게 막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야 여기 뭐 묻었다 그러면 세척류 마치 그냥 뭐 물 푸듯이 세척류 퍼가지고 싹 끼얹어가지고 이렇게 뭐 닦고 뭐 그랬나? 그러니까 이거는 불 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안전 불감증이다. 내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불이 난 시간이 언제냐면 1시 17분, 13시 17분이었단 말이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은 2시 56분이네. 13시 17분에 불이 났으니까 이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직원들이 불을 잘 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3시나 4시나 아니면 10시나 이렇게 업무 중에 불이 확 나는 걸 봤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초기에 진화를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근데 1시 17분이면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그다음에 뭐 작업 좀 시작할까 말까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 체력 단련실 같은 거 있고 뭐 그랬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사망한 그 사망한 분들의 상당수가 거기 뭐 체력 단련실인가 그쪽에서 발견됐다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점심 식사 직후에 불이 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미비했고 초기 대응을 잘 못하니까 불이 기름이 그냥 널려있는 이 공장에서 순식간에 확 하고 번져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어젯밤 오늘 아침에 막 이런저런 그 동영상이 막 떴어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손주환 대표가 그 사람들한테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겠죠. 회사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폭언을 했는데, 언론 대응에 미흡했다는 뉘앙스로 들리더라고요. 제 귀에도. 야! 어떤 X가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누구를 만난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기자 만났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뉴스에 대한 변명이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렇게 또 그 대표님이, 회장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우리 공장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그 정확하지 않거나 나쁜 뉴스가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똑바로 대응을 했었어야지 왜 대응이 전혀 없냐, 전무하냐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가족이고 XX이고 뭐 XX가 뭔지 뭐 추정은 되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기 직원들이 3, 40대가 많대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중요한데 이 회장님이 손주환 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조장, 반장, 리더가 죽은 거다. 14명의 그 희생자들의 상당수가 조장님, 반장님, 리더 이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식이 불에 타 죽을까봐 엄마가 뒤돌아보다가 늦어서 죽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손주환 회장이 이야기한 거를 듣고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조장님, 반장님, 리더가 불이 확 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나 도망가가지고 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 먼저, 야, 우리 그 요번에 새로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 걔 어디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주임이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 야, 빨리빨리 피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거 하다가, 그렇게 먼저 챙기다가, 자기 부하와 자기 후배들을 먼저 챙기다가 조장님, 반장님, 리더가 이렇게 참변을 당한 거 아닌가? 이 손주환 회장의 말로만 보면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내용 보면 야 어떤 뭐 X가 만나는지 말하란 말이야. 변명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 똑바로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다음에 톤이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손주환 대표가 그냥 뭐 화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알았는데 보니까 손주환 대표가 이야기했던 뭐 어떻게 보면 뭐 폭언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되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누구였느냐? 뭐 노조 직원들이나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나 아니면 피해자나 뭐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고성을 높인 건 아니고 이 고성을 높였던 대상은 상대방은 누구였냐면 부사장하고 상무 같은 임원들이었대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손주환 회장이 안전공업에 상무, 전무, 부사장 이런 임원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고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14명이나 죽었는데. 그러니까 손주환 대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법을 갖다가 무슨 법으로 처벌받겠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구속돼서 제가 봤을 때 형량이 강한 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그 전부터 있었던 법이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도 만만치 않아요. 이 법도 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요, 전속 수사권이 특사경한테 있는데 이 특사경이 어디 특사경이냐?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전속 수사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떠나가지고 또 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냐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다음에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했는데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래도 중대재해처벌법은 거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내부에서 이야기 나온 거 보면 제가 지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공장 내부에 유증기가 꽉 차 있었고 기름때가 그냥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뭐 감독하니까 아우 바닥 좀 닦아라. 근데 바닥 닦고 그러려면 시간 들고 그렇잖아요. 귀찮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거 하면 또 돈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하게 조치를 했다. 이름은 안전공업이었는데 안전에 불감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닐까. 참 그래가지고 진짜 생떼 같은 그러한 목숨이 14분이나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인가.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공 밸브 같은 거는 중공 밸브를 국산화한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회사란 말이죠. 안전공업이 한양대 공대 출신의 사장님이 엔지니어 출신 사장님이 밤잠 안 자고 내 회사니까 어떻게든 기술 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30년 동안 기술 개발해가지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갖춘 중견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안전공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품을 납품을 못하는 거예요. 동관이 전솔했으니까. 물론 대전산업단지에 공장이 3개가 더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거기서 뭘 만드나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덕
산업단지가 완전히 뭐 전소하다시피 했으니까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영진들이 지금 제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여파가 미치기 시작한대요. 어떤 여파냐? 기아에서 만드는 자동차 중에 레이하고 모닝 있지 않습니까? 경차. 레이하고 모닝하고 생산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다음 달부터 4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아마 그 레이하고 모닝이 제대로 생산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제대로 생산이 안 되느냐? 엔진 수급이 곤란해졌대요. 왜 엔진 수급이 곤란해지느냐? 그 중요한 밸브가 안 들어오니까. 밸브가 안 들어오니까 엔진이 안 만들어지고 엔진이 안 만들어지니까 자동차가 안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일이 그냥 발생했다. 그냥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안타깝고 이 좋은 그 공장이 청소 잘하고 좀 깔끔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불 안 나게 그렇게 했었으면 그러면 아주 더 좋은 회사로 발전했을 건데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희생된 분들에 대한 그 배상은 정확하고도 철저하게 다 잘 이루어져야 될 거고 보험은 들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손주환 대표 전 처음에는요. 아이씨 이게 말이 되나 도대체 악덕기업주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뭐 고함을 질러 막말을 해? 뭐 이래가지고 손주환 대표에 대한 인상이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아 이분이 손주환 대표가 77세인데 1992년부터 그냥 아버지가 공장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저도 공대 가겠습니다 해서 한양공대 나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야 이제는 네가 맡아라 뭐 하니까 92년부터 맡아가지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갖춘 은탑 산업 훈장까지 받은 1,000억 이상을 수출하는 그러한 중견 기술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손주환 대표였는데 그러면은 좀 이렇게 안전관리 이름이 안전인데 왜 안전관리를 이렇게 해서 그 많은 그 부하 직원들을 그렇게 그 피해를 어마어마한 피해를 희생을 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손 대표님도요 늙음하게 지금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빨리 수습이 돼서 그래서 이 회사가 어쨌든 회사는 가동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자동차는 계속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이른바 전화위복이 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게 참 영원한 평안한 안식이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보니까 이 직원들이 30대, 40대가 많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40대가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도 50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가족들, 자식들,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부터 돈 들어갈 일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돈 같은 걸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플 것인가 그런 생각하니까 저도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유가족들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시라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결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저녁 약속도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빼낼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내일은 이제 스튜디오 만들고 거의 처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놀러 갔을 때 그때는 뭐 결방이었던 것 같고 어쨌든 내일은 결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오늘도 저녁 약속이 있는데 혹시 저녁 약속 끝나고 힘이 좀 남으면 정집사 TV도 계속 오랫동안 안 하고 있었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원칙적으로 오늘이 수요일이죠. 금요일 날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